야 지역농모 이런 말 알아? 뭐 이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농담을 걸어요. 남자 여자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막 김정일이가 그걸 자기가 말했대요. 아 방송에서 조금 말하기 조금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기동예술 선전대 대원으로 또 방송원으로 활동하다 자의를 찾아 동생이랑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성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의 선전을 전하고 관철하는데 북돋아주는 기동예술 선전대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방송원으로까지 올라갔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북한은 중앙방송원부터 지방 말단 방송원까지 다 이제 방송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기업 2급 방송원이었는데 북한은 다 이제 공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의 정책을 알려주고 그걸 관철시키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준다. 그래서 당의 나팔수라고 불립니다.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했고 김정일 때도 했고 현재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전달하는 거 북한에서 예를 들면 CBM 같은 거 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했다. 중요한 보도 뉴스 이런 것만 이제 전달할 때 가끔씩 나오지 기본적으로는 다 류정옥 아나운서가 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저희가 기업 방송원들이 모델로 해서 따라서 이제 흉내내는 방송은 이춘희 아나운서 방송이 아닙니다. 최성원이라고요. 북한의 이제 김일성, 김정일 다큐멘터리,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라고 하는데 그 기록영화를 찍을 때 나레이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최성원이라고 인민방송원인데 저희가 그 인민방송은 최성원 씨의 목소리를 모델로 삼아서 저희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사람들이 당의 목소리에 따라서 오늘 계획을 200%, 300%로 넘쳐 수행해라 하게 마음을 이제 북돋아주는 거지요. 지방 방송원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의 이춘희 아나운서나 최성원 아나운서가 아마 2년 전에 평양에 새로 이제 김일성의 5호 저택에 있던 경루동 아파트 거기가 어딘가면요 김일성의 5호 저택에 있던 저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도 들어갈 수 없던 것인데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아마 김정은이 인민들을 위해서 경치 좋고 보통강 기슭에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아마 첫 번째로 이춘희 씨하고 최성원 씨가 집을 받고 막 너무 좋아서 막 그때 막 다큐멘터리에서 막 우리 뉴스에서도 한창 봤던 것 같아요. 1호 보도원이라든지 중앙방송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로에 따라서 김부자의 어떤 치사에 따라서 집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또 대를 이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김일성 종합대학의 방송예술과라든지 이런 데 취업할 수도 있고요. 일단 그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공급이 다 보장이 되죠. 다른 곳은 배급을 안 준다고 해도 이춘희 아나운서나 최성원 아나운서 그런 1급 보도원들은 매달마다 우유, 계란, 기름, 된장, 간장, 소금, 배국 모든 것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거죠. 거기다가 방송원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원들이 입는 옷은 국가에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지방에서 그리고 더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원들은 모든 것을 다 자력경쟁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의복을 사서 맞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갈 때는 지금 제가 입은 이 옷이 북한에서 좀 유행했던 김정일의 샤지 잠바라고 있어요. 이게 현장 전투복 비슷하면서도 또 사복 비슷하면서도 현장에 나갔을 때 어울리는 좀 약간 비슷하죠. 대한민국에서 제가 산 거지만 그 옷을 다 맞춰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한복 치마 저고리 우리나라에서는 한복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조선 치마 저고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가 돈을 주고 천을 사서 자기 몸에 맞게 치수로 재입어야 되고 또 치마만 해보면 안 되잖아요. 신발도 맞춰 신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자력갱생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선전대원이 되든 방송원이 되든 옷에 내가 어느 만큼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방송국은 가니까 모든 걸 다 해주더라고요. 제가 2014년 그때 방송에 좀 출연했었는데 뭐 정말 큰 방송국도 출연하고 또 작은 방송국도 출연을 해봤어요. 근데 가니까 방송국에 가니까 분장도 다 해주고 뭐 머리도 치장을 해주고 옷도 다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북한처럼 생각하고 제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고 머리도 제가 이제 집에서 대충 단장을 했고 화장도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방송국에 가니까 다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북한에서는 다 자력갱생해야 돼요. 혁명만 내려가든지 아니면 벗어야 돼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뭐 예를 들면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인데 김정일 이걸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김정일 한다는 게 김일성 한다든지 김정은 한다든지 뭐 다르게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진짜 그거는 뭐 직책을 뻗는 것보다 더하죠. 혁명화도 가야 되지요. 혁명화라는 게 이 사람은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고 연습을 안 했다. 그래서 장군님의 명칭을 잘못 불렀다. 이거는 정말 엄중한 과오다. 이런 식으로 혁명화 내려보내요. 근데 그런 일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방송원이라는 거는 절반은 노동자고 절반은 사무직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반유급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원도 아니고 저희가 그렇다고 완전한 사무직이 아니에요. 절반은 사무직, 절반은 저희가 노동자예요. 방송원도 당에 납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저희가 이신작치 모범적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저희는 그냥 막 방송차에 앉아가지고 땡깡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를 들면 먼에기 현장에 나갔다 이러면 먼에기 현장에서 30분 동안 방송을 하잖아요.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틀어놓고 저희도 팔 걷고 바지 걷고 들어가서 먼에기 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우리도 방송원이지만 당의 쌀을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방송원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라. 우리처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가 탄강에 동발목이 없어요. 그러면 동발목 전투 산에 다 가거든요. 기업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뭐 이틀 동안 산에 간다 이러면 그때도 이제 방송을 해야 돼요. 겨울인데 방송을 하고 또 여자들인데 저희 산에 올라가서 뭐 남성들은 이만큼 직경이 뭐 이만큼 되는 뭐 참나무를 동발목을 끌고 내려오지만 저희는 여자라고 요만한 거 끌고 내려와야 돼요. 그걸 2개씩 메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제가 힘들어서 막 이러면 남성분들께 내 것도 좀 이거 좀 산에서 트랙터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산에서부터 끌어내와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의 산은 되게 높은 거 알죠? 그런 산을 3개를 넘어서 가서 그 나무를 끌고 내려와서 트랙터나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쌓아놔야 되거든요. 저희는 절반 노동자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그 배급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공급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말로 방송원은 그냥 명예직이지 먹을 알이 전혀 없는 직업이에요. 방송에서 조금 말하기 조금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방송실에 올라가서는 선전비서 밑에 저희가 방송원들이 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상가는 선전비서예요. 네, 선전비서. 그러니까 선전비서라는 거는 2급 기업서에서 초급당 비서가 있고 조직비서 있고 선전비서 있으니까 2번째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전비서들은 대부분 다 유부남이잖아요. 근데 방송원들은 대부분 아가씨 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전비서들이 자기네들 이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방송원들한테 트집 잡거나 아니면 방송원들이 여자니까 좀 어떻게 희약가시 걸어서 어떻게 자기네가 이제 심심풀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씩은 뭐 추행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좀 농담도 되게 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음란패설로 좀 꼬시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북한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썸 타서 이런 말이 흘러나갔다 이렇게 하면 다 여성을 욕해요. 그 여자가 행실을 바로 못해서 선전비서를 꼬셨다, 남성을 꼬셨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 가서 뭐 이거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때 4년제 대학
추천서라는 게 기업서에 한 2개씩 내려와요. 그러면 그 4, 5천 명 중에 그 2명을 누가 추천해 주겠어요? 그 조직비서가 1명 추천해 줄 수 있고 손전비서가 1명 추천해 줄 수 있는데 4년제 대학을 제가 못 갔거든요. 그걸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아, 저 대학 안 가도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무단결근을 한 열흘 동안 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집에서 열흘 동안 꿍꿍 앓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러던가에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와서 야, 너 막장에 전차원 전공으로 배치됐다 해서 저를 그냥 혁명관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 내 내려가라면 못 내려갈 줄 아니? 그래, 내 그 잘난 선전부에서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 내려가서 제가 3개월 동안 전차원 전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탄강 막장이라는 것도 그때 구경을 해봤는데, 와, 전 진짜 그 막장에 이제 400~500m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전차들이 큰 갱도거든요. 쫙 6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벅선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쫙 들어가면 한 4km, 8km 들어가야 막장까지 도달하거든요. 거기서 석탄이나 버럭을 실은 실차를 끌고 나와야 돼요. 전차공이 끌고 나와야 여기서 또 이제 케이지라는 엘리베이터로 이제 꼭대기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원 전공이 전차로 그걸 이제 20대, 30대 실차를 끌고 내려와서 그걸 승차공이라는 사람이 위로 이제 올려야 돼요. 그걸 찐뿌라 공이라고 하는데, 찐뿌라 작업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올리는 탄강에 대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장 안을 구경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데, 그때는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말할 사람도 없고, 또 저희 아빠도 그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를 누가 편들어줄, 감싸줄 형편이 못 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말하는 것도 되게 못하시거든요. 뭐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요. 어머님은 그냥 오직 먹고 사는데 신경을 쓰시고 되게 고지식한 분이시라 어머니한테 말해봤자 속상하기만 하고, 이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땐 제가 가장이었는데. 막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불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제가 막장에 들어가서 본 것은 정말 순수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바깥에서 그분들을 볼 때는 그분들이 옷차림도 그냥 뭐 작업복 차림이고 말도 되게 거칠고 그리고 롱담도 되게 걸쭉하게 해가지고, 근데 막장에 내려가 봤더니 그분들이 되게 순수하시고 되게 정말 북한말로 순결한 양심을 바치는 당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탄강 같은 데는 대부분 김정일의 명령이 떨어지면 군사복무 10년, 13년 하고, 야, 이번에 뭐 어디에 탄강에 2,000명 제대군인들 다 보내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3,000명의 제대군인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군사복무 10년, 13년 마치고 제대돼가지고, 제대됐는데 고향에 못 가고 방침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처녀들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먹고 탄강에 한생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양심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때 권한행군식이라 배급을 100% 안 줬거든요. 막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50%의 배급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겠고 와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비록 석탄에 의해서 새까맣지만 마음속은 정말 깨끗한 분들이로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북한의 세뇌 교육이 정말 무섭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양심에 내가 한 방송에 서가서 이런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당의 선전선동 방송을 열심히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세뇌됐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난 3살부터 세뇌 교육을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아직까지 안 물러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순진한 사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 놀랐어요 정말. 간부들을 보면 되게 북한말로 짜들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어있다, 되게 노련하다, 능숙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사람들이 노련하거든요. 간부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쉽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석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도 그 사람들은 순수한 면을 제가 잘 못 봤어요. 되게 음란패설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농담을 하는데 그 북한말로 되게 걸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뭐 막장에 있는 사람들도 뭐 북한말로 이제 쌍소리 뭐 이런 소리들 가끔씩 농담을 하는데, 이 간부들은 되게 안 그럴 것 같으려 하면서도 되게 눈구렁이처럼 음란패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얼굴을 못들 때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되게 막 방송에서는 정말 못할 소리들을 되게 아주 그냥 요령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서동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막 저희가 농담으로 반격을 합니까? 야, 내가 안 된다는 거 봐서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 나한테 이렇게 반격하지. 너 다 알고 있구나. 너는 얼챙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얼챙이라는 건 너 깨어있다. 막 이런 걸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의해? 합의해? 동의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농담도 막 하기도 하고 모릅니다. 막 어떨 때는 저희가 막 강짜랑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하고 막 일부러 딴청 피우는 척 하기도 하는데 되게 음란패설도 잘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이 옛날에 그 간부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웃음을 따라 천만리라는 그런 음란패설 유머화라는 책을 공급해줬대요. 그래서 그 간부들이 거기서 본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음란패설을 잘 말하더라고요. 저 정말 부끄러워가지고요. 간부들은 맨 쌍소리 생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건 있었어요. 김정일이 딱 뭐 칠보산 막 건설하는데 거기를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거기 부부바위가 있거든요. 근데 해설원이 이 부부바위는 어머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혜동 뭐 그거 왜 말 못해? 우리나라의 전설인데 말하라. 그럼 내가 하지. 이러면서 자기가 직접 했다고 해요. 그 부부바위가 뭐냐면 남편이 전장에 나갔다가 3년 만에 딱 돌아왔거든요. 이게 이제 와이프가 여보 남편이 여보 하면서 막 둘이서 탁 이게 포옹을 했는데 남자가 어깨를 탁 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탁 음부를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남편도 어깨를 안고 여자의 음부를 손을 대다 보니까 이 부부바위가 한 손은 다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지금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3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러냐. 남자 여자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막 김정일이가 그걸 자기가 말했대요. 그러니까 해설 강사가 창피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못 말하겠습니다.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되게 허탕하고 뭐 농담을 잘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손전비서도. 그러면서 야 지역농모 이런 말 알아? 뭐 이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농담을 걸어요. 잘 모릅니다. 비서동지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뭐 이러면서 저희는 일부러 딴청 피우는데 사실은 정말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쌍소리를 간부들이 엄청 잘해요. 방송돼서 제가 그 썰을 잘 못 풀겠습니다. 너무 더가 북한은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책 소리를 하면 뻑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음란패설이라든지 그 어떤 뭐 성추행적인 말을 해도 끄떡없어요. 그거는 무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도 그렇고 일반 노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웃으려면 쌍소리를 해야 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적인 그런 얘기들을 뭐 다른 사람이 한 걸 막 공동장소에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노골적으로 뭐라는지 알아요? 야 너는 왜 저지 그렇게 없냐? 막 이렇게 말해도 북한에서는 성추행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앞에 사람 보고 지영동은 왜 이렇게 젖가슴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 간부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안 믿죠? 근데 북한이 그런다니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엉치가 없냐? 너는 왜 엉치가 축 처졌냐?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벙긋하지 못하냐? 이걸 노골적으로 말한다니까. 이 정도는 그냥 껌이고요. 이것보다 더 강한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웃음을 주는 유머러틱한 간부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나 뭐 어떤 당을 비판해도 괜찮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북한에서는 당의 정책이라든지 뭐 호칭 부를 때도 그 호칭이 안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하지만 음란패설 같은 거는 뭐 덧수가 아무리 높은 거 해도 뭐 어떤 여자가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뭐 어쨌는데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뭐 괜찮아요. 사람들이 하하하 웃고 보통으로 생각해요. 제가 정말 간부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음란 그런 나쁜 정말 거스없는 말들을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간 너무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이게 정말 제 인생에는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평양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저희가 한경도 쪽에 추방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왜 평양에서 추방돼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산간지대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화가 복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시킨 거는 나를 대한민국으로 보내기 위한 그 누구의 뜻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지영 소통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여기 사이다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노동자 농민들은 정말 순수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간부들은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 집에는 또 안전원이나 검찰서 이런 사람들이 둘이 치지 못해요. 그 간부들 집이니까 뭐 건널 안 들어가요. 뭐 애매한 노동자들의 집이나 들어가서 야 너희 남조선 방송 봐? 뭐 남조선 록하기 봐?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열 둘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 같은 경우는 더 세계를 더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인질로 되어 있는 내 자식. 안녕하십니까, 성지영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동예술 선전대원 5년 생활을 했었고 방송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간부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또 신변 안전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잠깐 대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중앙 조직부에서 조직 지도부에서 김정은에게 자꾸 뭐 이런 라인들을 줘요. A라인, B라인, C라인. 거기서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을 이 라인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요즘 뭐 이런 여론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장군님 김주혜 우리 공주님에게 혹시 신변에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 흐름들을 다 우리가 훑어봤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님을 잠깐 동안은 조금 안전하게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우리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김주혜의 건강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아빠를 딱 닮아가지고 좀 숨차는 것 같아요. 얼굴도 어쩌면 그렇게 북한 주민들은 빼빼 말라 있는데 김정은이 딸은 어쩌면 그렇게 복실강아지처럼 포동포동하다 못해 그냥 막 여기가 막 살이 막 푸들푸들 져가지고 정말 너무 부익부 빈익빈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전문 그 방송을 보고 세계의 여론이라든지 자기네 조선이라는 그 폐쇄된 공간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걸 요약해서 그걸 보고하는 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A라인이 있고 B라인이 있고 C라인이 있고 이런 라인인데 그중에서 김정은이 자기 마음에 드는 라인으로 이 라인으로 우리가 비춰줘야 된다. 이 라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김정은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조직저부의 제갈량 같은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고요. 태영호 공사님이 말씀하신 사무실 총사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領導자로 모시고 있는 김부자를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거예요. 근데 나가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방송을 봤는데 김부자에 대해서 아주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고의 높이를 안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발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 국가이고 속아서 살고 세뇌 정치, 세뇌 그리고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독교 단체 같은 그런 독재 국가다.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무함.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때까지 최고領導자로 모셨단 말인가? 그리고 아무리 충성을 다 했다가도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먹 떨어져 나가는 거 순간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를 이어 충성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뭐 조금 잘못해서 삐딱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 다 정치범에 처였고 그래서 다 번원 앞에서 시범으로 총 쏴 죽이고 이게 북한의 공포정치, 위협정치잖아요. 그걸 아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참하면서 겨우 살 수 있는데 내 자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북한에서 옛날에 김정일이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1세대 혁명 열사라고 해서 그 자식이 아버지처럼 위대한 혁명가가 아니다. 아버지는 혁명가이지만 그 아들은 불안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그 자식을 봐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 자식도 군대에 나가서 10년 동안 강철처럼 단련해야 되고 그리고 간부 학교에 갔다 오고 군사학교에 갔다 와야 그 사람을 간부로 써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무조건 혁명화 시키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북한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사람이 단련되고 혁명화되는 과정은 강철이 영광로에 들어가서 혁명화되듯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유언을 실천 안 하잖아요. 아니 통일이라는 거는 김일성의 유훈이고 김일성의 염원이에요. 통일은 우리 조국의 그 염원이고 수건이고 막 이래요. 아니 근데 김정은은 통일이라는 걸 우린 이젠 통일 안 하겠다. 통일이란 단어를 다 없애버리라 해가지고 조국 통일 3대 훈장 기념탑 다 없애버리고 평양에 통일역이 있었거든요. 통일역 다 없애버려. 통일 들어간 거 조국 통일자 들어간 통일 전선부 다 없애버려. 통일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뭐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자기도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반대로 나고 자기 배짱대라고 자기는 백두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백두 혈통이다 이거예요. 반쪽짜리 혈통이지만 김일성이도 뭐 백두산에서 뭐 빨치산을 했고 김정일이도 백두의 눈바람 맞으면서 태어났고 자기는 거기 후손이라 그거예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후손돼서 백두의 칼바람으로 조선을 정치해 나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백두의 눈보라라고 했거든요. 김정일 때는 저희가 백두의 눈보라, 백두의 말발굽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보니까 백두의 칼바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멘트에서도 백두의 칼바람으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김정은 때는 그때 칼바람이 됐구나. 우리 때는 백두의 눈보라 됐는데 칼바람은 더 센 거지 눈보라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첫째 며느리 맞아서 못되다 했는데 둘째 며느리 맞고 봐야 첫째 며느리가 순한 거 알고 셋째 며느리 맞고 보니까 둘째 며느리가 더 괜찮은 거 느끼게 된다. 그럼 말만 봐도 백두의 칼바람 그걸로 막 사정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 거슬리면 막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이 지금 탈북 러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해외에 나와서 TV 방송을 보면서 그 자유롭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걸 다 간부들이 본단 말이에요.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시켜서 남쪽에서 이렇게 말하냐? 아니면 진짜 이게 자발적으로 말하는 거냐? 그걸 의심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국가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셨던 김부자 정말 악질적인 나쁜 놈이로구나. 그리고 내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래가 너무 안 보여. 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해외에서 생각하던 그 열린 생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다친 사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범에 가든지 총에 맞아 죽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 그리고 3대 악법, 반동 문화사상 배경법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걸로 죽여버리니까 자식들 때문에 다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회가 되면 나도 뛰고 싶다, 너도 뛰고 싶다. 그 구멍이 어디냐, 라인이 어디냐. 라인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뒷발을 잡아당기는 구석이 있다면 부모님 그리고 북한에 인질로 남아있는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뛰고 싶어도 못 뛰고 억지로 충성하는 척하고 기회만 된다면 다 오고 싶지요. 근데 북한의 그 체제, 그 간부들은 다 보잖아요. 밑에 있는 라인들은 모르지만 노동자 농민들은 정말 순수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간부들은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들어서 보게 되고 또 대한민국 드라마는 간부들은 봐도 그 집에는 또 안전원이나 검찰서 이런 사람들이 둘이 치지 못해요. 그 간부들 집이니까 뭐 검열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은 조선노동당에서 지명한 간부의 집인데 뭐 가서 TV 검열을 해요. 뭐 애매한 노동자들의 집이나 들어가서 야 너희 남조선 방송 봐? 뭐 남조선 록하기 봐?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열 둘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 같은 경우는 더 세계를 더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내 자식 인질로 되어 있는 내 자식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데 탈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일반 탈북자들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야 탈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위급 간부들 같은 경우는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노동자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나갈 때는 뭐 여권은 다 해가지고 나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공연히 나가는 사람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서 사선을 넘고 그 중국이라는 또 북한하고 가까운 그런 위험한 곳을 또 거쳐야 되고 또 삼국에 가야 되고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이에요. 예전에는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국경경비대나 보위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 그 브로커가 다 있어서 이렇게 뭐 길을 다 안내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4배, 5배로 급절로 힘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전기선을 다 철조망을 쳤고 그리고 이게 국경연선에 지키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계속 교대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2초소 됐잖아요. 오늘 2초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초소에 발령받고 나가는데 무전이 와요. 야 너희가 몇 초소에 가고 9초소에 누구 간다. 막 이런 식으로 교방으로 초소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견일지 가지고 보위부에서 거기를 또 순찰을 한다는 거예요. 전기 철조망을 누리셨죠? 거기다 또 없는 데다 거기는 또 전기를 주고 CCTV까지 설치했대요. 그리고 전기 철조망이라든지 그리고 또 땅 파고 거기다가 모닥까지 또 설치해가지고 가다가 그 웅덩이에 풀 같은 데 쑥 밟았는데 호랑이 잡는 함정이에요. 슉 빠지면 거기 다리가 쑥 빠지는데 거기 넓은 판자에 못이 또 솟구쳐 있어서 못에 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못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은 두만강, 압록강 넘어오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배 타고 넘어오셨잖아요. 그분들도 배를 가지고 그 해상선을 3년, 4년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돈을 벌어서 던주가 돼야 되고요. 또 던주만 돼서는 안 되고 배를 어느 기업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 선주가 될 수 있고 그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로 그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도 목숨을 걸고 운이 좋게 넘어오신 거고 지금 넘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해외 나가신 해외 공간에 계시는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필을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고 또 러시아에 중국에 노동자로 나가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그동안 10년, 20년 숨어있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서 안 되겠구나. 중국도 지금 다 지문으로 하고요. 버스를 타도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얼굴 안면 인식기를 다 들이댄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배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물쩍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넘어오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배 타고 넘어오신 작년도에 배 타고 9명 그리고 또 배 타고 4명 넘어왔잖아요. 그분들 내놓고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이제 군사복무하러 나갔던 저희 오빠가 이제 제대돼서 왔는데 아파서 오게 되셨어요. 이제 집에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 항생제 값이 식량 한 달 값이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는 사실 죽으려고 두만강을 넘어서 저희 오빠가 북한에서 군사복무 3년 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탈북민을 자꾸 잡더래요. 그래서 탈북민 안 잡는 곳으로 가야겠다 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그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오빠가 98년도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98년도에 올 때는 저희 오빠가 중국에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에 연락이 왔을 때는 남조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막 이거 진짜 죄를 지은 그런 느낌? 그런데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오빠한테 그랬어요. 죽물을 먹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킨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저희 엄마하고 제 동생을 두만강가에 불렀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돈을 주고 죽고 싶다. 큰 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이 두만강가에 나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 케이스인지도 모르고 저희 오빠의 게임에 속아가지고 오다가 2달 만에 북송돼서 북한에 돌아왔어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국가에서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그때가 2003년도였는데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기분이 좋아서 야, 첫 번째 중국으로 뛰던 남조선으로 뛰던 먹을 거 없어서 배고만 졌댔으니까 다 용서해줘라. 광폭 정치로 다 한 번은 첫 번째는 무조건 용서해 준다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정치범위 안 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동생이 되게 젊잖아요. 근데 이제 군당에서는 제 동생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산 교도소라는 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 동생이 밥도 안 먹고 울고 불고 막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초상난 집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남조선에 간다고 하면 너 갈래? 이러니까 동생이 네가 가면 나 따라갈게. 가자. 또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동생을 남조선에 데려다 주고 난 다시 몰래 북한에 와서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떠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브로커를 시켜서.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왔을 때 여권을 6개월 만에 내줬거든요. 금방 와서 하나원에서 나왔는데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6개월 이후에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여권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북한 다시 가야지 했는데 6개월 딱 지나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가려는 생각이 교회에 다니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이 북한에서 정말 섞고 살았고 대한민국에 내가 정말 자랐구나. 그리고 어머님이 있다고 그때 떠났다고. 어머님이 떠나려고 한다고. 그 말을 딱 들은 다음부터 내가 가다가 어머님 못 만나겠구나 그러면 난 북한에 왜 가려고 했냐면 어머니가 계셔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보고 남자친구하고 결혼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도 남조선에 오려고 한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여권 나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야, 내가 여기서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잠깐 했었구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접했어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해서 기획탈북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뭐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뭐 먹을 거 준다니까 갔어요. 뭐 낙지 준다, 뭐 배 준다, 사과 준다, 뭐 이러니까 야 사과 타러 가야지 하면 사과 타러는 교회 가고 뭐 배 타러는 불교에 가고 야 오징어 준대 이러면 천주교에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탈북할 때 몽골 국경을 넘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오빠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뭐 금식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분들한테 사실 인사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제가 막 죄를 지었는지 막 눈물이 막 쭉 막 나오고 와 내가 정말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원망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뉘우쳤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현재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송지용 소통TV라는 자그마한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울더라고요. 내가 방송을 한다니까 평양에 있는 당원 돌격대 지원해. 거기 나오면 내가 너 거기 방송원으로 써줄게. 그러면 너 출세할 수 있어. 평양에서 시집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전 그걸 기대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오빠, 아빠가 여자가 돌격대에 나가면 몸도 베리고 쓸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럴 만한 것이 북한은 여자들 돌격대 나가잖아요. 남자들하고 같은 천막에서 자야 돼요. 여기 절반은 남자, 여기 절반은 여자. 그러니까 거기서 별난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전 자유를 찾아 동생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송지영입니다. 김씨일가에 대한 소문은 김정일이 되게 머리가 비상하다. 그래서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또 말로는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눈으로는 지도를 본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한 번에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동지는 되게 비상한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계신다. 뭐 이렇게 이런 소문들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되게 남자다운데 성격이 되게 호랑이 같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혼자서 이렇게 운전을 자주 한대요. 인민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현지 지도의 길도 뭐 걷지만 혼자서 이제 평양 시내 드라이버를 하는 걸 되게 즐긴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술 먹고 교통안전원이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단속하기 위해서 딱 거기 기다리고 서 있다가 김정일이 216편 김정일이 벤츠는 216 뭐 이렇게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는 새까만 승용차가 쫙 달려오는데 이제 술 취한 이제 안전원이 야 하고 딱 세웠대요. 근데 딱 세우는데 승용차가 딱 섰다는 거예요. 섰는데 창문이 이렇게 쫙 내렸는데 허위 군간도 없이 김정일이가 단독으로 딱 이렇게 보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술에 취해도 TV에서 맨날 김정일이 얼굴 봤으니까 자 장군님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경호하는 새까만 승용차들이 쫙 따라오더니 딱 서더니 그냥 그 사람을 끌고 갔는데 정치범죄에서 가버렸대. 그래서 그런 소문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동지는 밤에 쫙 운전을 엄청 하는 걸 되게 바람을 쐬면서 운전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술 먹고 제자리에서 제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 주신다. 그리고 또 열심히 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치아해주고 값 높은 칭호도 준다. 이런 소문 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선전비서가 얘기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죠. 한 번에 세 가지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도 하기 힘든데 세 가지 일 한다는 건 그거는 개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되게 무서운 놈이로구나. 저는 북한에서 그게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중앙당 뭐 39호실에서 일하시던 높은 분들이 이제 탈북하셔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게 거짓말 소문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배에 막갑지 않으면 파리목숨처럼 죽여버리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바로 영웅도 시켜주고 또 바로 뭐 집도 주고 바로 영웅칭호도 주고 이게 바로 북한이에요. 헌법이 필요 없어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말이 헌법이고 법이고 그게 정말 제일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김정은은 그거를 배웠잖아요.
배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이러니까 대가리가 썩었지 하고 가족들 다 정치모에 보내버리고 바지 다 벗겨버리고 직책 다 잘라버리고 혁명화 보내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뭐 TV에서는 인민들한테 자이런 아버지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자기 옆에 있는 측근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내가 나이 어리지만 너희가 나를 친처럼 받들어야 될 대상이다. 감히 건방지게 놀아? 뭐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항병서 아니 항병서가 딱 무릎 꿇고 입 막고 장군님 뭐 어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입냄새 날까봐 입 막고 그리고 김정은보다 허리를 높이 세우면 안 되거든요. 무릎을 낮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높이 받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뭐 요즘에 보니까 김정은이 자기네 그 딸을 5살부터 자랑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기분이 좋으면 우리 공주 보여줄까? 뭐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 보여주고 그래서 막 그 간부들이 속으로는 막 그런 생각 한다잖아요. 아 우리가 이때까지 김정은 너한테까지 또 충성 다했는데 또 내 자식들은 또 너희 딸한테 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이건 너무 참을 수가 없고 옥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암담한 거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탈북 러시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지방의 기업방송원 같은 거는 말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우가 없어요. 기업서에서 주는 그 어떤 배급이라든지 그리고 선전비서가 가끔씩 좀 생각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기업서에서 어떤 데 농촌 지원을 나갔다 이러면 그 농촌에서 기업 간부들에게 뭔가 좀 후방물자를 공급해줘요. 그럼 그 후방물자가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건데 간부들이 자기네가 다 나눠 먹거든요. 뭐 굳이 노동자들에게 그게 얼마 안 되니까 노동자들에게 얼마 차려줘야 되니?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뭐 초급당비서, 당비서, 초급당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직맹위원장, 지배인, 기사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나눠 먹어요. 그러면 선전비서가 조금 저를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어느 협동농장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고추가 어느 만큼 들어왔는데 너 여기서 몇 킬로 집에 가져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야 이번에 그 석탄도 그때 다 배급으로 공급해 주거든요. 너 이번에 석탄 몇 톤을 너희 집에 실어다 줄게 이렇게 그거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 석탄도 내가 돈 주고 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급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 석탄도 다 시장에 나가고 그리고 중국으로 다 팔아서 그걸 국가에서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배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석탄도 우리는 야매로 사서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전비서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고마운 거죠. 저희는 그만큼 석탄을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 김정은이 딱 등장할 때 약간 친근한 어버이, 뭐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유학도 갔다 온 세련된 지도자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설주가 되게 패션 그걸 되게 많이 창조했거든요. 귀걸이도 끼고 그리고 신발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백까지 되게 패션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까만 거를 너무 좋아한다. 김정은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약간 밝은 옷을 입어라. 꽃도 만가지 색깔이 이쁘지 않냐.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하얀 거 아니면 까만 거만 입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김정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 이번 지도자는 김정일보다는 그래도 약간 친근하고 뭔가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점점 저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그냥 처음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기 위한 처음부터 이렇게 막 박력 있게 사람들을 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들도 옛날처럼 뭐 딱딱하고 경직된 이미지에서 약간 얼굴도 약간 좀 계란형으로 그리고 이춘희 아나운서는 좀 약간 세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이제 70대 후반이에요. 이춘희 아나운서가. 그러면 젊은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목소리가 굵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 아나운서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밝고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춘희 아나운서는 당이 결심하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소리가 되게 굵거든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박력 있고 물론 뭐 옛날에 뭐 김정일이 뭐 서울의 남조선 놈들에게 무슨 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목소리다 뭐 이렇게 치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밝고 명랑하고 이젠 좀 발전해서 마이크도 옛날에선 조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다지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밝은 이미지 그리고 옛날에 그 딱딱한 이미지에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해서 이것이 뭐 억지 방송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계의 글로벌 흐름을 탄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아직도 많이 딱딱한 면이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를 알려주는 아나운서들은 되게 젊고 아가씨들이에요. 그리고 배에 힘이 안 가도 돼요. 오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흐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목소리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요법을 알려주는 방송도 있어요. 방송 처음에는 보도하고 일터마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전하고 세 번째 남조선 소식이라든지 해외 소식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약 성분에 대해서 민간요법도 알려지거든요. 그때 말하는 아나운서 톤은 되게 부드러워요. 어찌 보면 딱 서울 톤 같아요. 오늘은 뭐 지자기 현상의 날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태양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이춘희 아나운서는 보도를 전할 때부터 국내 소식이라든지 국제 소식 할 때는 되게 굵직한 목소리로 류종옥 아나운서가 요즘 보니까 열심히 보도를 진행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약간 그래도 변했어요.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방송을 보여줄 때는 그게 노동신문에서는 6면이나 3면이 실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도원이 전달할 때는 최근 들려오는 남조선 소식에 와면 하면서 우리나라에 데모하는 장면. 우리나라에서 뭐 임금 인상을 위해서 데모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보도원이 말할 때는 뭐라냐면 그것이 썩고 병든 남조선 정권을 반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방송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그런 걸 보다가 대한민국에 딱 와서 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자기네 임금 인상을 위해서 데모 같지도 않아요. 아주 유식하게 데모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탁 이렇게 하고 탁 앉아있고 또 옆에 보니까 천막 있는 데서 또 자기도 하고 물도 먹고 또 그냥 간판 들고 가만히 있어요. 폭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옛날에 그 폭력적인 장면들을 계속 제방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뭐 체르탄 뿌리고 와 뭐 나가자 집 부시자 뭐 이런 거 보여주니까 아 대한민국은 맨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북한에서 다 그걸 선전선동에 자기네 유익하게 써먹는 거예요. 평양에 중앙방송원급에 있다면 뭐 출세를 위해서 간부들한테 사바사바 뇌물도 이제 해야 되고 자기 기량도 높여야겠죠. 근데 지방에 있는 우리 방송원들이 출세한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출세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한번 출세를 해보려고 평양에 갔는데 항장엽 씨 아시죠? 항장엽 씨네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당원 돌격 때 지도원을 했어요. 근데 저희 친척집 주변에 살다 보니까 저희 이모네하고 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울더라고요. 내가 방송을 한다니까 평양에 있는 당원 돌격대 지원에 거기 나오면 내가 너 거기 방송원으로 써줄게. 그러면 너 출세할 수 있어. 평양에서 시집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어느 조그만 방송원으로 널 써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그걸 기대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아빠가 여자가 돌격대에 나가면 몸도 베리고 쓸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밥그릇하고 여자는 돌리면 안 된대요. 어디 여자가 돌격대 나가는 거고. 근데 그럴 만한 것이 북한은 여자들 돌격대 나가잖아요. 남자들하고 같은 천막에서 자야 돼요. 여기 절반은 남자, 여기 절반은 여자. 그러니까 거기서 별난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면 그 서대장이나 중대장이나 그런 간부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간부들은 여자들한테 다른 걸 요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되게 불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파다하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북한에서는 여자 군대 나갔다 왔다, 여자가 돌격대 갔다 왔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며느리를 안 맞으려고 해요. 저 여자는 마음도 배리고 뭐도 배렸다 이렇게 천하게 보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봐요. 여자가 군대 나가서 8년 동안 군사복무하고 당에 입당해서 왔다 이러면 그 여자는 뭐 쓰겠니? 이래요 동네 어른들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80%가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깔고 들어가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을 이어받기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여성의 인권이 아시다시피 최악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남녀 평등권은 먼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양성평등, 여성들도 뭐 혁명의 수레바퀴를 한쪽을 책임진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다 이랬는데 북한의 최고인민 대의원 중에 여성 대의원이 몇 명 없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마 최선희 미국 대미 라인. 정말 여성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되게 우습게 봐요. 그럼 여자가 아무리 뭐 사회에서 당에 입당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다가 결혼하잖아요.
그 여자는 그냥 그 남자의 부인인 거예요. 그 여자의 이미지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누구의 마누라, 누구의 뭐 와이프, 누구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난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를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북한 주민들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이 열심히 지금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김주애가 못해도 20살 이후부터 나와야겠지요. 김여정이처럼. 근데 지금 김주애가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파티장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ICBM 실험하는데 군부대 뭐 현지지도 한다, 현지 시찰한다, 뭐 이런 데도 데리고 가서 군 장교들 장성들하고 막 악수하게 만들고 인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 데리고 나가서 자기 부인보다도 자기 딸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계속 지금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왜? 여자의 이미지가 북한에서는 너무 하대급이기 때문에 자기 주애를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게 친근한 지도자를 격상시켜야만이 언젠가 자기가 갑자기 심장 판막으로 죽었다 이러면 김주애를 내세우겠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너희한테 충성하면서 길하면 길, 서라면 서고 하이하이하면서 살았는데 너희 딸고 조그만 아무것도 업적이 없는 주애한테 그냥 머리 수그리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이건 아니지. 북한 방송원 동지들, 저도 북한의 말단 방송원으로 일하다 자해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성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의 나팔수라고 김정은에게 세뇌돼서 열심히 배힘을 주고 방송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은 마이크 가져와서 사분사분 말해도 됩니다. 배에 힘을 안 줘도 되고요. 열을 안 가해도 됩니다.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로운 사회인지 궁금하시지요? 그러면 탈북하십시오. 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방송원 동지들, 북한 김정은은요 세계에서 독재자이고 악마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모를 거예요. 저도 금방 탈북했을 때는 김일성 동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도 평범한 사람인데 세뇌를 시키고 독재 정치를 하고 공포 정치를 하는 무서운 악질적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역사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랍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김일성보다 더 독립투쟁하신 홍범도 장군도 있고 김자진 장군도 있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김일성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이만큼 붉어가지고 마치 일본을 자기가 내쫓아 타고, 나 북한에서 그거 진짜 믿었잖아요.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